그 새벽 아들의 방문이 삐걱 열리던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죠. 차라리 그 순간 멈춰버렸으면 싶을 만큼 며느리가 죽은 아들의 방 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입던 잠옷을 입은 채로요. 반년 전이었습니다. 내 자식, 내 피부치가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죠. 아들의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여느 어미가 그렇듯 마지막 향기 하나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 녀석이 며느리를 처음 만난 건 둘 다 같은 제조업 공장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아들은 야근도 작고 힘든 생활을 했는데 그때마다 며느리가 도시락을 싸다 주며 챙겼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동료였지만 점점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둘 다 성실하고 참을성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처음 며느리가 인사를 오던 날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평범한 검정 원피스에 조심스러운 말투, 문 앞에서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인사하던 그 모습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혼자였다고 하더군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인지 더 단단했고 눈빛에는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한 분 뵌 건 처음이에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저절로 열렸지요. 저는 그날 이후 그 아이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꽤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전부터 3대가 함께하는 집이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그러니까 제 남편의 어머니도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셨지요. 그분은 말씀이 많지 않으셨지만 가족의 중심처럼 자리를 지키시던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세월은 녹록지 않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저는 가족이란 서로를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고 몇 해 뒤엔 제 남편까지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두 번의 큰 슬픔을 견뎌내는 동안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장례를 치렀고 저를 껴안으며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제 인생의 모든 고비마다 함께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그대로 저와 함께 지냈고 그 아이는 참 야무졌습니다. 출근길엔 저를 위한 보온병에 차를 챙기고 퇴근 후엔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잠든 날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행복했던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날 사고는 너무 갑작스러웠고 그 아이는 그 충격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지요. 아들 부부의 사고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주말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외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밤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들이받았다고 했지요. 며느리는 조수석에서 중상을 입었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아들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걸 확인한 뒤 며느리는 의식을 회복하면서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조차 놀랄 만큼 깊은 충격 상태였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권유했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입던 옷을 손에 쥐고 병실 침대 위에서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퇴원 후 며느리는 점점 말수가 줄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집안의 발소리도 줄고 대화는 하루에 한두 마디뿐이었지요. 예전엔 밥상 차릴 때마다 제 옆에서 야무지게 김치도 썰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하지 않더군요. 처음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누구보다 마음 아픈 건 그 아이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웃을 때도 눈이 따뜻했는데 이제는 어떤 날은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제가 부르면 움찔하며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밥을 차리던 제게 며느리가 조용히 묻더군요. 어머니, 제가 그냥 여기서 계속 지내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릿하게 저렸습니다. 처음엔 고맙다는 생각보다도 이제 이 아이를 정말 딸처럼 품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요. 아들도 없고 친정도 없는 이 아이를 내가 마지막으로 지켜줘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며느리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저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점점 무언가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며느리와의 묘한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 처음엔 둘이 지내는 모습이 조용하고 단조롭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이 줄었지만 서로 눈빛으로 마음을 나누고 짧은 식사도 함께 했지요. 저는 하루하루 그 아이가 조금씩 회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며느리를 문득 바라보는데 그녀의 눈빛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내 곁에 있는 며느리인데 어딘가 다른 사람이 그녀 안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 감정은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으로 바뀌었고 곧 아주 작고 기분 나쁜 징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기운은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아들이 생전에 즐겨 입던 셔츠를 꺼내 입고 있었어요. 그저 편해서요라며 웃던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 어딘가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지요. 그때부터였을까요? 항상 닫아두었던 아들의 방문이 어느 날은 반쯤 열려 있었고 창문이 바람이라도 들이치듯 활짝 열려 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누구 손이 닿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더 이상한 건 새벽녘에 들리는 발소리였습니다. 나지막하고 일정한 걸음. 처음엔 착각이라 여겼지만 며칠째 이어지는 그 소리에 저는 새벽잠을 자주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를 지나며 문틈으로 스치듯 풍겨오는 냄새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분명히 아들의 채취였습니다. 생전 쓰던 향수 냄새와 그 아이 방 안 특유의 그 느낌, 그게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지요. 누군가 아들의 방을 다시 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새벽 제 두 눈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며느리가 있었고 아들이 입던 잠옷을 걸치고 있었죠. 거울 앞에 서서 입꼬리를 아주 길게 올린 채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소름이 돋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꼭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심지어 목소리마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아들 흉내를 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죠. 그녀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 오늘도 일찍 들어올게요. 저녁은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그 말투, 그 말의 내용, 심지어 말의 억양까지 생전 아들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탁자 위에는 아들이 자주 쓰던 머리끈과 손목시계, 가리고 생전 그가 써두었던 메모들까지 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거울을 쓰다듬으며 여기 있잖아, 난 여기 있잖아 하고 속삭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손에 쥔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방 안은 아들의 무덤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살아있는 현실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그녀의 방 서랍 속에서 편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삐뚤삐뚤하고 불안정한 글씨로 찢긴 노트 한 장에 꾹꾹 눌러 쓴 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여기 있다고 느껴요. 방 안에 들어가면 숨결이 느껴지고 그 아이의 냄새가 나요. 저는 매일 그 사람처럼 말하고 걸으려 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전 이제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이었는지 나였는지. 어머니, 전 지금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아이여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한 거 맞죠? 하지만 이상한 걸 알아도 멈출 수가 없어요. 전 이대로라도 곁에 있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아들을 잃은 고통이 아니라 아들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눈빛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지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아들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습관, 점점 줄어드는 외출, 그리고 말은 줄었는데 표정만 이상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밝음이 무서웠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웃음이 아니라 어딘가를 흉내내는 느낌이었거든요. 며칠을 망설인 끝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병원에 한번 가보자.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니까. 아들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런 걸 수도 있잖니.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저버리지 마세요.
전 아들 대신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평생 영원히요. 그녀는 이 말을 제 무릎에 파묻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 억양도 말투도 심지어 눈빛까지도 꼭 아들 같았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단지 함께 있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녀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오래 산 김 여사님이 그러더군요. 어느 밤 며느리가 집 담벼락에 아들 이름을 수백 번 써내려가고 있었다고요. 손에 하얀 분필을 들고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한 채로 이름을 쓰며 흐느끼는 모습이 너무 절실해 보여 차마 말을 걸 수가 없었답니다. 분필이 닳아 손에 하얀 가루가 잔뜩 묻었는데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무언가 중얼거리며 이름을 쓰는 그 아이를 보며 김 여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무섭다기보단 끌어안고 같이 울고 싶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슬펐거든요. 또 다른 이웃, 옆집 박 노인도 새벽녘 이상한 광경을 봤다고 했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는데 어머니, 나 다녀왔어요. 그 말을 반복하며 누군가 방 안에서 속삭이고 있더랍니다. 목소리는 분명 여자인데 억지로 낮게 깔린 말투였고 그 말의 어미나 억양까지 생전 아들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때 진짜로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 집 창문만 바라보는데 내가 다 울었어. 그냥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 며느리는 이후로도 더 자주 아들의 방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다녀오는 정도였지만 어느새 식사 외에는 방에서 나오질 않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말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말끝을 흐리는 습관, 말의 억양까지 생전 아들의 말투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만 골라 먹고 숟가락을 드는 손까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며느리로서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사진 앨범을 꺼내 한 장씩 넘기던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중학생 때 찍은 사진이에요. 어머니랑 갔던 바닷가. 그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제 아들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아들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밤중엔 남자 목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릴까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지만 돌아보면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작은 케이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내가 오늘만큼은 꼭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 말, 억양, 표정 전부 아들이 마지막으로 제 생일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케이크 촛불이 깜빡이듯 흔들리고 제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기억을 넘어 그 사람 자체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방 안은 이미 더 이상 익숙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벽지 위엔 피와 같은 붉은색으로 아들의 이름이 수백 번 반복되어 적혀 있었고, 바닥에는 사진과 메모, 손톱으로 긁어 만든 흔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채 면도날을 손에 들고 웃고 있었죠. 그 웃음 그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도 온기도 의식도 없는 그저 껍데기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들 아직 여기 있어요. 어머니, 전 다시 태어났어요. 그 순간 저는 마루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리고 숨이 막혀 말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만 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잠시 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가까워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차분히 장비를 챙겨 방 안으로 들어섰지만 며느리는 마치 포위된 짐승처럼 눈을 크게 뜨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그대로 웅크려 앉은 채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몸을 움츠리고는 벽을 등지고 밀착하더니 손에 쥐고 있던 면도날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번들거렸습니다. 숨은 짧고 거칠게 이어졌고 눈동자는 산란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팔을 붙잡자 그녀는 격렬히 몸을 틀며 저항했습니다. 어디론가 도망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방아들의 흔적이 가득한 그 공간을 그 순간까지 지켜야만 하는 듯한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발길질과 팔 휘젓는 동작은 점점 격해졌고 짧은 숨결 사이로 가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온통 헝클어졌고 손등엔 긁힌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단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문 앞에 선 채 몸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구급대원들의 손에 이끌려 천천히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너무도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이 차가운 복도 바닥을 질질 끌고 나왔고 고개는 어느 순간 툭 떨어진 채 공허한 시선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구급차에 실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집 안엔 숨소리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들의 방은 다시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은 이제서야 비로소 진짜 이별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정신과 진단명은 대체성 동일시 장애.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과 동일시하며 그 사람이 되어 살아가려는 심리적 증상이라고 합니다. 흔하지 않지만 큰 상실감과 죄책감, 극단적인 애착이 맞물릴 때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고. 사랑이 너무 컸기에 고통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던 사람이라고요. 그 아이는
단지 아들의 빈자리를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 자리를 스스로 채워 넣으려 했던 겁니다. 지금은 병원 치료를 잘 받으며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몇 달간의 치료와 상담을 거쳐 그녀는 마침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말로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과 새로운 환경이 가장 중요한 회복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무표정하던 얼굴에도 서서히 감정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더는 아들의 이름을 흉내내거나 방 안에 틀어박히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병을 치료하고 지켜보는 과정 중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함께했던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방, 냄새, 가구 하나하나까지도 며느리에게는 상처였겠지요. 우리는 조용히 이사했습니다. 햇살 잘 드는 추억 없는 작은 집으로요. 새 집에서는 아들의 사진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분을 키우고 벽에 예쁜 풍경화를 걸고 둘이서 매주 시장에 갑니다. 며느리는 이제 조용히 웃고 제가 만든 반찬에 어머니 맛있어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아이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은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아들의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앞으로는 며느리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눈물보다 웃음이 많고 기억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날들로요. 삶은 때때로 너무도 갑작스럽고 잔인하게 무너집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사고 하나가 남은 사람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지요. 누군가는 그 기억을 안고 꿋꿋이 살아가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스스로를 잃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그녀는 후자였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아이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안, 마지막 대화, 그리고 멈춰버린 그날 새벽 속의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함께 걸어주었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녀는 아주 조금씩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꼭 특별한 사례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말없이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 존재하니까요. 그러니 가끔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봐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속에 갇혀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작은 관심과 온기로 건네보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그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삶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나 오래된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누군가는 꼭 읽고 있습니다.